김홍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김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현이고요. 추미애 특보를 맡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언론 특보 맡고 있는 김현입니다. 언제부터 언론? 자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네. 바쁘시겠네요. 자, 본격적으로 그냥 바로 이야기를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국민의당에서 대북 송금 특검, 여러분들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이 사안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사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님하고 노무현 대통령님 두 분을 자꾸 이렇게 분열시키는 어떤 자꾸 메인 이슈로 수시 때때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셋째 아드님이시죠. 그래서 김홍걸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도 조금 서운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렇게 뭐 물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좀 어떻게 아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사건 자체가 네. 이제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 측에서 네. 이제 합작을 이것을 했죠. 마치 큰 비리나 있었던 네. 것처럼 예. 이 우리 돈을 북한에 네. 이 남북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인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예. 모략을 한 예, 거죠. 몰아갔죠. 그래서 이 사건이 커진 것인데 네. 사실은 현대가 그 돈을 북한에 준 것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대북 사업을 이 크게 네. 벌릴 수 있는 그 장래를 위해서 투자한 것이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금강산이나 이 개성공단이란 것이 단순히 사업적인 부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익이 네. 거기에 수많은 북한의 그 군이 주둔해 있었던 곳인데, 네, 휴전선 그렇죠. 바로 건너에 네. 그 사람들을 뒤로 물린 거 아닙니까? 기지를. 후방으로 예, 이렇게 그렇죠. 갔죠. 네. 근데 그것은 사실 전쟁을 해도 그 정도 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네. 아무 희생 없이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주고라도 했어야 할 일인데 네네. 그런 성과를 네네. 얻는다는 것은 그것을 시비한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고, 근데 그 일이 이제 크게 벌려져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본인이 그렇게 평생 네. 공들여서 예. 이룩한 남북 한반도 평화. 예. 평화, 예. 그 남북 평화 교류, 네. 그 부분이 이제 손상을 입게 되고 남북 교류가 이 경색되는 네. 그것을 염려하신 거죠. 네. 또 네. 그것을 위해서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 네. 그리고 뭐 현대 정몽원 회장 같은 네. 분들, 예. 그분들이 정말 죄도 없이 네. 피해를 보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알기로는 2002년 6월부터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그걸 의혹을 막 제기를 하고 언론들이 이제 대서특필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연말 정도 가면 검찰에서 수사를 할 기미를 막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진짜 어느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러면 그 미친 개처럼 날뛰는 검찰한테 맡겨두느니 제한된 범위 내로 수사 범위를 제한을 해가지고 특검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저도 들었고요. 예. 이런 게 동교동 쪽으로 잘 전달이 됐었나요? 어떤가요? 거기에 약간 예. 좀 뭐가 꼬인 게 있는 게 네. 일단은 이제 그 통치행위냐 아니냐 이제 얘기가 네네. 좀 있었고, 그래서 솔직한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분이 가기로 했는데 네. 일단 그게 좀 약간 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일요일 날인데 제가 이제 춘추관에 행정관으로 있을 때인데 그 대통령께서 이제 비공개 일정을 한번 네.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외부에 네. 효자동에 이제 당시 네. 이제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거주하셨던 그 네. 지역 주민들하고 네, 네. 뭐 그냥 그 가볍게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특검에 대한 질문이 일부 이제 주민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리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를 이제 짧게 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일정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비공개 일정을 했다는 걸 언론사가 알고 저희 그 전속에게 영상을 좀 제공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현장에 가 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이 이제 주고 진행되는지 모르는데 그날 모 방송국에서 그 이제 대통령이 만났던 주민들하고 만났던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네.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동교동 측하고 얘기가 됐는데 최종 대통령이 그것을 발표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비공식 공감대가 모임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생략되면서 음. 그러니까 좀 섭섭하게 됐던 그러니까 그게 뭐 충분히 네. 청와대와 동교동 간에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비공식적인 어떤 모임에서 이 발언이 나오면서 조금 뭔가 꼬인 그런 네, 꼬였죠.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와 그 동교동 김대중 대통령님 측하고는 그 진행되는 것이 충분하게 그 공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했을 경우에 미치는 파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한적인 특검으로 해서 이 그 이제 대북 송금에 대한 그러니까 그 남북 관계를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이제 그 다루는 게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말씀드렸던 건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좀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나서 됐어야 되는데 그 이제 사석에서 나온 얘기가 여과 없이 나가면서 좀 오해가 좀 생기지 않았나 당시 보여지죠. 뭐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사석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네.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에요. 네. 혹시 이런 내용을 동교동 쪽에서도 좀 파악을 그럼 그때 잘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뭐 굉장히 조금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혼선이 있기는 했죠. 네. 근데 이제 이 큰 그림에서 보자면 네. 결국 그 내각에서 네. 국무회의에서도 사실 제가 알기로 한 분 빼고는 네, 맞습니다. 다 반대하셨던 걸로 예, 알고 허성관 있고 장관 빼고 네. 나머지는 전부 반대했다고. 네. 그 결국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건들을 네. 정치적인 부분들을 판단해서 결국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데 아무래도 네. 임기 초반부터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야당과 다수인 예, 야당과 예, 각을 세우기가 좀 힘드셨을 거고 예, 예. 또 그 당시에 사실 좀 이해가 안 간 부분은 네. 그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 예, 그때 하나갑 대표를 비롯해서 네. 지금 오히려 지금 저쪽으로 국민의당으로 가셔서 이쪽을 비난하는 민주당을 비난하는 분들이 그 당시엔 사실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여야 합의로 특검을 예. 채택한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결사 반대다 나는 이거 못 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지금 국민의당으로 가셨던 분이면 뭐 박지원 대표 그분이야 의원이 네, 아니었죠. 그분은 정치인이 의원이 아니었죠 그 아니었고, 예. 당시에는. 네. 뭐 천정배 그분들은 의원, 뭐 예. 제가 아는 바로는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분들은 예. 이 좀 이전 정권 일이니까 네. 새 정권이 부담 갖지 예, 말고 예, 좀 예, 털고 가자는 네. 입장이 오히려 네. 좀 더 있었던 것 네. 같고 예. 지금 뭐 그 문제 말고라도 사실 그분들이 이 열린우리당 예, 예. 창당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 분당을 네.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들인데 그렇죠. 오히려 노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셨거든요. 그 문제에 있어서도. 말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지금 와서 뭐 그런 것까지도 예. 엉뚱한 쪽에다가 책임 전가를 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좀, 다 책임을 덮어 예. 씌워놨죠 지금. 예. 예. 아니 이제는 문재인 예. 이제 당시 민정수석한테 예.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때 뭐
여권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지만 네.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일에는 전혀 네. 관여를 안 하셨던 그렇죠.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또 책임이 있다 하는 걸 보면 예, 예. 좀 정치 공세가 지나친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사실 대북 송금 특검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어찌됐든 뭐 오해의 여지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여야 합의를 해서 법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여야 합의가 되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지금 사실 그 지금 박사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국민의당으로 가셔가지고 대북 송금 특검을 가지고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분들 중에는 당시 여야 합의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좀 그러니까 자가당착적인. 그분들이 딴 사람은 몰라도 예. 그분들이 욕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네. 몸을 던져서 막았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네, 그건 예. 말이 되는데 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이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 장례식 그 이후에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두 분 사이에 그 말씀으로 두 분 사이에 뭐 이런저런 오해라든지 혹시 뭐 외부에서 부추겼던 갈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하니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또 그걸 또 막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네. 이걸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네, 없다고 네, 보는데 네, 과거 일이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사자였던 분들이 네. 다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잘못 판단했다. 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노 대통령님이나 네. 문재인 전 대표 예. 뭐 또 다른 그분들하고 같이 했던 분들이 다 그건 인정하신 건데 예. 뭐 잘못을 인정했는데 그걸 계속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예. 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과거에 연연하는 네.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네.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 제가 전에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정세균 대표, 네. 그 박지원 의원, 네. 또 그 이해찬. 당시 문재인 당시 이제 그때 직책이 뭐였죠? 그때 평인으로 계실 예, 때죠. 그렇죠. 네, 예, 자연인으로 그때 계실 때고 이해찬 이해찬 뭐 이런 전 분들 총리, 예, 한명숙 총리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해서 모임을 가져가지고 네. 과거 일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의 나쁜 감정은 다 뛰어넘어서 이 다들 힘을 합치고 또 다른 세력까지 데려와서 야권의 대동 단결을 이루어서 이 수구 기득권 세력의 네.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하는 유지를 남기고 가셨거든요. 그거는 이미 그 과거사를 계속 다시 들추지 말아라. 예, 단합해라 하는 뜻인데 그분의 유지를 따른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작년 초에 네. 그 제가 입당하고 얼마 안 돼서 이 한겨레에 이제 난 칼럼에 대해서 해명 내지는 반박으로 이 박지원 대표께서 이 글을 올리셨는데 네. 그 내용에도 보면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그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의 성격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네. 과거에 있었던 갈등, 오해 이런 것들을 예. 털어버리는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되게 이제 그 3대 위기, 민주주의 위기, 그다음에 경제 위기, 서민 경제 위기, 남북 관계가 그 안 좋게 되물어낸 3대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의 7알이라도 내주고라도 통합해서 연대해서 단결하고 그다음에 이 말씀드린 3대 위기를 극복하는 그것을 중심에 놓고 가야 된다 말씀을 그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후에도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 당시 통진당이죠. 거기하고도 이제 통합연대 이런 것 통합은 아니지만 연대해서 단일화해서 네, 했죠. 이제 갔던 건데 결국은 이 문제가 벌어지는 이유가 2015년도에 그 문재인 전 대표와 박지원 지금 국민의당 대표 간의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예, 당대표 이제 총선을 앞둔 당대표 경선에서 그 호남 민심을 사실 조금 이제 왜곡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이 소재가 악용되지 않았나 특검 문제하고 논수술 이제 두 가지인데 굉장히 이제 문 전 대표가 당시에 전당대회 할 때 다른 거는 다 이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데 특검 문제의 얘기가 정말 가슴이 이제 진짜 아프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돌아가신 분이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와 관련된 그 큰 과업에 소재를 두고 전당대회라는 공간에서 악용하는 점에 대해서 진짜 이거는 조금 감내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좀 하셨어요. 네. 위원장님 뭐 더 말씀하실 거? 그 뭐 지금 국민의당의 주승용 의원, 네, 김동철 의원 예. 그분들도 예전에 열린우리당에 참여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다가 네.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네. 그렇게 자기 신념에 의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때 얘기했어야죠. 근데 이게 어쨌든 호남 지역에서는 사실 그 대북 송금 특검으로 인해서 그 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해서 등도 많이 돌리고 네. 배신감 제가 볼 때도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벌써 한 15년 흐른 일인데 사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을 거의 석권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배경으로 작용한 건가요? 어떤가요? 지난 총선 왜 그렇게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했죠. 지금 말씀드린 과거사에 대한 이 감정을 자꾸 네. 부추긴 그런 부분도 있고 예. 또 뭐 이게 책임이 문재인 전 대표만이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탈당한 분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다 같이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그 총선 전 1년 동안 당이 좀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이제 그 특히 정권 교체 열망이 강한 호남 유권자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고 네. 저렇게 해가지고 정권 교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을 한번 정신 차리게 하려면 회초리를 때려야 된다 하는 그게 강해서 국민의당을 회초리로 쓰신 거고 국민의당 후보들 중엔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지만 일단 도구로 이용하셨기 때문에 선거 끝난 다음에는 별로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회초리는 항상 휘두르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금방 국민의당에 대한 관심은 식어버리고 이제 민주당이 회초리를 맞았으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 보자. 그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지금 호남 지역 지지율을 보면 지금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은 뭐 거의 상대도 안 되는 정도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민주당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이제 돌리고 계시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직은 결론을 내리긴 좀 성급하고 뭐 이거는 민주당이 호남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전국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100% 우리가 다 잘해서 됐다기보다는 이제 워낙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몰락하다 보니까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 많은데 이 반사이익으로 지지율 올라간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이 국민들 뜻에 따라서 이제 정권 교체하고 개혁 작업할 수 있다 하는 좀 믿음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는 그 지난 총선 결과가 이제 국민의당도 야당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큰 차별을 놓고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식구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의 공천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그 여론상으로는 현역 교체율이 높은 건 맞는데 현역 의원하고 정치 신인하고 부딪혔을 때 현역 의원이 훨씬 더 조직력이나 아니면은 그 뭐 인수 면에서 높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이 잘 버티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강주만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강기정 의원이나 박혜자 의원 이 두 분이 이제 다 나머지 분들은 다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갔는데 그나마 남아 있는 현역 의원을 한 분은 컷오프 시키고 한 분은 경선에 붙였단 말입니다. 그 지역에 유일하게 이제 여성 국회의원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남도 이제 우리 그 지금 이제 국민의당으로 간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이 있는데 통틀어서 호남에서 여성 의원이 딱 둘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공천에서 탈락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다 국민의당으로 가고 한두 명 있는 분들이 그럼 굉장히 유기적인 상황인데 호남이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데 어려운 당을 지킨 분들을 공천에서 배제시키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당으로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 공천에 특히 호남 지역 공천이 조금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매우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시면서 네. 공천 작업이 이제 네. 시작됐는데 네. 호남만 그런 게 아니고 좀 네. 뭐 우왕좌왕하고 네, 네. 주먹구구식으로 된 부분이 많았죠. 네, 근데 네. 호남이 특히 예. 이 광주 전남이 네. 네. 이 제대로 여러 명 탈당해서 빈 자리를 네. 이 좀 인물 제대로 그분들 눈높이에 맞는 예. 인물들을 못 내고 음. 우왕좌왕하다가 막판에 이제 좀 정치 신인이라든가 좀 무게가 좀 떨어져 보이는 사람을 공천하니까 그쪽에서 이거 완전히 이 사람들 포기했구나 우리도 우습게 보는구나 뭐 그런 얘기가 또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공격하기 딱 좋게 만들어 줘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를 들어 뭐 소위 거물급 호남 예. 출신의 거물급 뭐 우리가 뭐 볼 때는 뭐 비판적인 것도 있지만 뭐 전북에는 정동영 그다음에 광주의 천정배 박주선. 전남에는 박지원 박주선 박준영 예. 그다음에 뭐 그 장관 출신 뭐 이런 분들이 포진해 가지고 계속 호남만 돌아다니면서 이제 호남홀대한 참여정부 심판하고 뭐 더불어민주당 심판론 얘기하면서 그 이제 캠페인을 네. 벌리니까 중과부적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 강주를 방문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일주일 가까이 당에서 이제 표류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물론 그날 이제 막판에 그 사전 투표 있던 날 이제 김원걸 위원장하고 같이 이제 충장로에 가서 유세를 했지만 그런 것이 논란이 되니까 가장 그 자당의 그 이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선 후보를 강주에 가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를 갖고 논란을 펴는 전략 부재, 당의 전략 부재도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 그 당시에 뭐 제가 나중에 밝혔지만 선거대책위 회의를 처음 했을 때 네. 이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발언을 이 당에서 호남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지금 의원들이 다 나가셔가지고 누구하고 상의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나마 남아 있는 뭐 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용섭 예, 의원, 예. 뭐 우윤근 의원 이런 분들한테 여쭤봐도 뭔가 호남을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더라. 그 말씀을 했더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네. 그냥 그 사람들은 친문이라 얘기해봐야 신통한 대답 안 나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왜 하면 친문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도 국민의당 따라서 네. 문재인 전 대표를 때려야 배제해야 호남에서 지지가 올라갈 텐데 네. 그분들은 그런 해법을 안 줄 것이다 이거죠. 근데 속으로 아니 이거 같은 당끼리 네. 뭐 지금 단합해도 될까 말까인데 친문 이렇게 비문 해서 이렇게 되나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그 광주 방문 그게 제가 그 당시에 사실 저도 현실 정치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 분위기를 잘 파악 못하고 또 판단이 좀 늦었던 감이 있는데 네. 그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 이분이 빨리 오셨어야 되는데 민심을 수습하려면 너무 늦었다. 그래도 저는 늦었어도 하는 게 도리다.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네. 정정당당하게 효과 없더라도 하는 게 도리에 맞다 생각은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자꾸 지도부에서 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나서지 말아라.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도와주는 그 거다. 당시에 이런 그랬죠. 식으로 예. 얘기를 하니까 가지 말라고 했죠. 또. 부담이 예. 돼서 그분도 잘 못 예. 나서셨던 것 네,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도부에서 뭐라고 하던 자기 판단으로 그냥 밀어붙였어야 한다. 예. 일일이 눈치 보지 말고 어떤가요? 사실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번 대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호남 지역에서 그런 뭐 대북 송금 특검 그다음에 호남 인사 차별 홀대론 등등 해가지고 그런 과정들을 겪고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도 그 상당 부분 지지율도 회복을 하고 문재인 전 대표도 그렇게 박대를 좀 당하기도 했지만 다시 또 호남에서도 어쨌든 압도적인 1위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 지금 현재 정치 구도를 보면 말이죠. 제 눈에 이렇게 보여요. 2007년 그러니까 1997년 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냐.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첫 정권 교체를 이뤄내면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져 온 동안 쌓인 적폐를 청산을 했단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또 이어지면서. 근데 그 뒤에 지금 다시 이명박, 박근혜 이 정권 동안 또 쌓여 있던 적폐를 또 청산하는 그런 97년 정권 교체하고 비슷한 그런 선거가 아니냐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호남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우리가 사실 아까 맞아야 할 매를 맞은 건 맞다 당 차원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지역마다 이 후보마다 이 사정을 봤을 때는 사실 좀 기가 막힌 부분이 이제 유권자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구태 정치를 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쪽의 유권자들이 불만이 있으셔가지고 이 심판을 하신 건데 사실 심판의 대상인 사람이 갑자기 나가서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심판자로 돌변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누군지 뭐 말씀드리면 대충 감을 잡으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유권자들 밑바닥의 유권자들은 상대 안 하고 지역의 소위 토호가 세력 이런 사람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자기의 기득권만 누리던 의원들 심지어 뭐 그 중에 몇 명은 정말 중앙당 당직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중앙당에서 통제가 안 됐다. 자기네 멋대로 해가지고 그런 자기네가 뭐 자기네 지역구를 자기 왕국으로 만든 거죠. 그랬던 분들이 그 당시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다시 재선이 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 진짜 좀 아이러니해요. 그랬기 때문에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좋아서 찍은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찍으셨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마음이 금방 식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러면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뒤에 이야기하고 그 지금 맥락 닿는 부분 더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국민의당은 진짜 문재인 전 대표 스토커 같아요. 특히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하루 일과를 보면 문재인으로 시작해서 문재인으로 끝나는 기승전문.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그분이 과거에는 이 판단력이 아주 날카로우셔가지고 언제 저쪽을 뭘 가지고 공격해야 되겠다 하는 그 판단을 잘하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탁 찌르는 정확하게 표적을 찌르는 주유소 습격 사건으로 그런 분이셨는데 적절한 발언을 적절한 그렇죠. 타이밍에 사람들이 들어봐도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아 역시 뭐 이런 소리를 들으셨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구 이 기관총을 막 드르륵 쏴대는 표적이 어딘지 지금이 쏠 때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그때 발언이 위원장님이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옳고 그런 걸 따지기 전에 네. 뭐 어제 네. 본인이 어제 한 말로 본인이 오늘 한 말을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박지원의 말은 네. 박지원 말로 반박이 예, 가능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 우리가 뭐 통합이나 연대를 제안하거나 예, 이러면 예. 뭐 기분 나쁘다 예. 웃기지 마라 상대 안 한다 그러게 뭐 그때 이러다가 우상호 원내대표가 근데 그랬더라고요. 만약에 예. 그러면은 국민의당 필요 없다 예.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예.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오만한 사람들 대통령 다 됐다. 예, 단독 이미 정권 다 집권하겠다. 잡은 줄 안다. 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탄핵이 예,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탄핵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탄핵이 인용되면 인용되면 문재인 대세로 대세로 예. 흔들린다. 예, 뭐 흔들린다. 그리고 또 뭐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발언에 대해서 네. 문재인 전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안 한 걸 보니까 네. 역시 친노들끼리 뭐 끼리끼리 논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러면 대연정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말하셨으면은 역시 혼자 권력을 독불장군. 독식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 이렇게 했을 것이고 예.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를 강하게 때렸다면은 예. 어유 저 사람은 그렇죠. 같은 노무현 대통령 모셨던 사람끼리도 예. 아웅다웅. 완전히 자기 그룹 예. 자기한테 철저히 충성하는 그 사람들만 끼고 하려고 그러는구나. 네, 예, 응? 그렇죠. 아마 이렇게 그렇게 또 비판했을 거예요. 비판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뭘 결론은- 해야 비판을 안 받을지 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좀 예. 대표네요. 대표. 저희 예. 당에서는 전 원내대표인데 예. 이분이 주유소 습격 사건을 인용을 하시면서 한 사람만 공격하면 네. 된다고 하셨거든요. 평소 지론인데 그 지론이 아마 문재인 후보만 공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걸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뭐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상식적이냐 아니냐 정의로우냐 되냐, 안 되냐. 아니냐라는 거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문재인의 행동과 말을 받아서 되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언론에서도 받아주고 종편에서도 인용하고 본인이 그 언론으로부터 계속 이제 그 노출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기니까 근데 본인의 제가 작전 보기에는 같아요. 네.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이 실증이 난 것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친문 패권 비판 이거만 가지고 선거에서 이겼다고 착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 말만 하는데 이제 그 말에 처음에 동조했던 유권자들조차도 계속 그것만 얘기하고 새로운 게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뭘 잘할 수 있는지 자신들만의 미래를 향한 비전이 뭔지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니까 기승전 문재인. 그러면은 이거 아무리 좋은 노래도 맨날 듣고 있으면 지겹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은 역시 정권 교체를 위한 대안 세력은 못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박지원 대표가 참 요거 재밌는 것 같아요.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들은 문재인 공포증에 휩싸일 것이다.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번 대선에서 크게 관통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개헌을 통한 그 이제 이 권력구조 개편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친박 친문을 제외한 세력이 이 빅텐트 뭐 제3지대론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뭐 개헌을 매개로 해서 정치 질서를 좀 바꿔보려고 했던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국민들은
정치권이 교체되고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거의 95% 국민들이 이제 대체적인 여론이 형성된 건데 정치권이 자꾸 개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정치권이 잘한 게 없다. 크게 잘한 게 없다. 근데 우리가 워낙 대통령이 잘못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정권 교체를 좀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자라는 건데 자꾸 이상한 그 화두를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친박과 친문은 전혀 동질적이지가 않은데 그걸 묶어가지고 마치 친박과 친문을 일체화시키고 나머지 세력들이 모여서 이제 뭘 형성하면은 될 것처럼 했던 이 두 가지 흐름이 다 깨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도 보면 앞서 이제 박지원 대표가 끊임없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문재인을 공격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주유소 습격 사건이에요. 이분이 갖고 있는 그래서 그 호감도를 비호감으로 자꾸 돌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뭐 반기문 중간에 이제 사퇴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도 사퇴하고 그럼 후보가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의 후보가 거의 의미 있는 후보가 나올 수 없다고 보면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안철수 후보가 그 세력들의 표를 다 얻으면 양자 대결이 간다거나 그러니까 요약하면 문재인을 자꾸 때리면서 문재인에 대한 비호감, 네. 비토 정서를 확산시키면 그러니까 국민의당으로 그 공간이 모으면. 국민의당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대표가 호남이고 호남의 맹주인 박지원과 그다음에 영남 출신인 안철수로 가면은 영호남의 이 표를 그러니까 친문을 뺀 나머지 세력의 표를 다 모으면 해볼 만하다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문재인을 공격하는 거라고 보죠. 근데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 대표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으면 그동안 올라가죠. 계속 온 사방에서 다 때리고 있는데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예. 그 안철수 의원 얘기가 예, 나왔으니까 예, 예. 안철수 의원 보고 있으면 좀 불쌍한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로 네. 그분이 뭐 크게 잘못한 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본인 나름대로 할 만큼 했는데 지지율이 전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니까 10%대 박스에 갇혀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새 정치 하겠다는 분이 예. 구태 정치인들하고 예, 손을 잡았기 예, 때문에 예. 당장 먹기에는 뭐 네. 이 단계 좋으니까 네. 급하니까 손을 잡았는데 생각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예. 그분들은 안철수 의원을 대통령 만드는 게 지상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들 정치 생명 연장하는 게 네. 더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자꾸 어긋나 가지고 이 안철수 의원은 까마귀 노는 곳에 네, 백노야 예, 가지 마라 예, 하고 독야청청 예. 깨끗하게 가고 싶어도 예. 자꾸 까마귀들이 예, 여기서 예. 튀고 저기서 튀고 하니까 예. 자기 옷에도 까만 물이 묻을 수밖에 네, 네, 없고 이 본인의 이미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네.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기승전 문재인으로 끝나는 모든 그 멘트들 뭐 브리핑 이런 걸 보면 박근혜보다 문재인을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이 호남에서의 소위 이 지지율은 10% 미만이잖아요.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그다음 총선도 그렇고 경쟁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와 그렇죠. 예, 그 세력과 그거는 경쟁하기 때문에 호남 하나만 놓고 네.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분들의 정당 성향이 호남을 기반으로 둔 거죠. 수도권에서는 현역 의원이 그당 예, 거의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네. 그다음에 영남이나 충청이나 여기는 뭐 시작도 못 하는 거니까 그 당의 기반은 호남인데 지난 총선에서의 결과가 이제 1년 만에 거의 이제 예, 뒤집힌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 차기 총선에서 지금 구도라면 별로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 잔매에 먹는다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해서 본인들의 입지를 구축하는 게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 그 당이 받은 표가 호남하고 이 다른 지역에서 받은 표는 여당에서 이탈해온 네, 네. 표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양쪽이 이질적인 성향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국민의당이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양쪽을 계속해서 같이 데리고 갈 방법이 없거든요. 네. 한쪽을 만족시키려면 다른 한쪽에서는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모델로는 이 지속성이 없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당 구성을 보면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라 뭐 김성식 의원, 이상돈 의원 같은 네. 그런 한 축이 또 존재를 하잖아요. 네. 호남과 별 관계가 없는 그렇죠. 분들. 굉장히 이상한 동거를 지금 하고 있는 네. 그런 형태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언제까지 같이 당을 하고 있을까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해요.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 이제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하느냐가 이제 그 가름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시대 정신으로는 1997년 대선과 비슷한 거고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2007년도의 대선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2007년도 대선에서 결과가 이명박 후보가 49% 얻었고 그다음에 정동영 후보가 25% 그리고 이회창 후보가 15% 그리고 그 문국현 후보가 6%로 이제 사당 이제 득표가 되는데 이번에 대선은 결국은 이번 대선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또 특히 그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하게 되잖아요. 기초 그다음에 광역 그다음 시군구 이제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도지사 시장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시장으로 놓고 보면 선거 시장으로 놓고 보면은 대선은 그 한 자리를 놓고 이제 그 각 당의 최고 선수들만 나오는 거지만 지방선거는 또 특히 호남에 기반을 둔 그 국민의당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거죠. 그다음에 총선으로 가는 그 지렛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국민의당이 이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계속 각을 세우고 다른 지역에서는 뭐 각축전을 펼친다는 제목이 안 나오지만 호남으로 갈 때마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무슨 각축을 벌이고 있다. 지지율에서는 3배에서 4배 차이가 나는데도 그렇게 이제 그 빅매치인 것처럼 하는 이유는 지지를 보면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정도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선 이후에 전국을 어떻게 끌고 갈 내년 거냐. 지방자치선거. 네, 예. 그다음에 내년 지방자치선거와 보궐선거가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선만 놓고 주판화를 튕기는 것이 아니고 내년 대선 선거, 이후를 보고 이후에 있는, 그 정치 지형을 어떻게 그 주도할 거냐, 누가 주도할 거냐를 좀 국민의당 고민하겠죠. 의원들이야 뭐 대다수가 대선 이기기 힘들다는 건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선과 지방선거 그런 게 더 중요하죠. 자기들 일이니까. 그리고 아까 그 호남에서의 지지율 그거는 뭐 이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우리 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호남서 높아진 건 사실인데 이제 아직은 소극적인 지지니까 그게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수단으로. 대안이 뭐 따로 없지 않느냐. 도저히 국민의당 가지고는 안 된다. 제가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문재인이란 후보의 개인에 대한 지지나 찬성, 뭐 반대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대선은 당과 거기에 후보 개인이 결합되는 거잖아요. 당. 그러니까 어느 당의 후보냐. 후보가 어느 당이냐가 아니라 어느 당의 후보냐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죠. 19,000여 개의 투표소에서 치러지는 투표이기 때문에 사실 투개표 참관인만 하더라도 많게는 7만에서 8만 정도의 인력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총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의 지지 기반과 세력이 굳건해야지만 그 위에
탑재된 후보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이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아니어도 이번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왜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80%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80%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정권 교체를 가능성이 높은 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래서 정말 정당 사상 처음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40%가 유지되는 것은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다.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그 후보군 둘이 1, 2위를 하는 경우는 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선에 의한 선출, 대통령 선출 시기에. 그러니까 그만큼 그 소위 말하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 높은 거고 적폐청산하자는 의지가 높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문재인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아니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높다. 그래서 그 가능성 있는 후보한테 이렇게 쏠림 현상들이 이제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뭐 지지율이 높아지면 당이나 후보나 지지율이 높아지면 기분이 좋다기보다도 사실은 겁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이제 실망이 커서 네. 기대가 우리 쪽으로 왔단 소리인데 네. 그 기대에 또 부응해야 된다는 네.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좋아할 일이 아니고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그렇죠. 그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물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에 지금 올라탄 건데 그 민심에 부응을 하지 못하면 떨어져서 물려 죽는 거죠. 그런 두려움은 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지금 국민의당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야권 연대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일단 구도상으로 여소야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을 생각한다면 야권 연대를 마냥 또 외면하기도 힘들고 그쪽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안희정 지사께서 대연정을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식에 동의는 않지만 네. 이제 우리가 집권을 한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네. 어떻게 이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네. 의회에서 최소한 과반수는 끌어와야 네. 되니까 네. 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 된다 네. 하는 점에서 네. 네. 그분이 그런 안을 내놓은 것 자체를 비판해서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안을 다들 내놓고 네. 또 토론을 해봐야 되고 네. 네. 그렇지만 대선 전에 네. 이게 정답이다 하고 딱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 그렇죠. 이 연대니 통합이니 뭐 이런 연정이니 이런 것은 상대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 의원들과는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안철수 의원은 이 대선도 끝까지 완주, 네. 독자 노선 이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뭐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그림을 그려놓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대연정 아이디어는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이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은 이 청산의 대상이고 네. 아직도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그 사람들과 손잡기 어렵다. 네. 한마디로 네. 이 개혁의 대상과 타협을 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 점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대연정 같은 모델은 내각제를 하는 나라 네. 또 정치 수준이 높고 정당 정치가 확실하게 이 자리를 잡은 유럽 같은 그렇죠. 데서는 독일, 프랑스 이런 데가. 쉬울지 몰라도 우리 현실에서는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네. 저는 네. 이제 그 촛불 민심이 우리 사회를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완전하게 다르게 이제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고 집접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그 탄핵을 발의할 때 사실은 정치권에서 굉장히 탄핵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계산을 초기엔 했던 거죠. 저희 당에서조차도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촛불 민심으로 탄핵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그렇죠. 받쳐준 거잖아요. 예. 그래서 234석의 탄핵 가결이 되는 의석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재 의석수로 놓고 보면 여소야대가 맞는데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제 적폐청산법을 이제 국회에서 발의를 했어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했다면 이것을 당론으로 반대할 거냐, 아니면 당론으로 채택할 거냐를 논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순간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국민의당에 설 자리가 저는 사실은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 민심이 중요하다는 예, 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천만 촛불 민심이 234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에 동참하게 했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금 현재에서 가장 이제 승부수가 높다고 보면 그 개인의 대통령이 아니고요. 민주당 정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민주정부 3기이지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 정부의 동력은 물론 국회의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민심, 아까 얘기했던 민심을 두렵게 생각하고 이분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세력과 국민들이 함께해 줄 거라고 보고 네. 제가 그걸 정리를 하면 그게 문재인 전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연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뉘앙스가 있는 그 의미가 있는 발언하셨는데 적폐 청산 세력과 이에 맞서는 세력으로 나눠질 것이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네, 저는 뭐 그렇게 그거 봅니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 그 정당 의석수로 이야기할 네.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그런 민심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12월 초에 네. 이 국민의당에서 그때까지는 잘 해오다가 네, 그렇죠. 이 계산 저 계산하고 눈치 예, 보는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그냥 지지율이 직접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폭락했죠. 그것이 아직도 회복을 못하는 지금은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적인 거래, 술수, 계산 이런 거를 완전히 지금 배격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을 보고 하도 질려서 네, 네. 이제는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에서 뭐 뉴 DJP 연합이니 뭐 이런 네, 거를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연대니 통합이니 이런 것도 이 자리 나눠 먹기 위한 네. 그런 걸로 보이는 순간 국민들에게 외면당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DJP 연합을 잘못 이해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대 정신이 네. 한 번이라도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서 좀 정치 수준도 높이고 이 국가를 위기에서 그 당시 구해야 된다는 그런 역사적 마음에서 명분이 있었죠. 예. 모인 것이고 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몇십 년 동안 일관성 있는 정치를 하시면서 그 지지자들한테 신뢰를 얻으셨기 때문에 저분은 김종필 총재하고 손을 잡더라도 저분이 변질할 리 없다 하는 그렇죠. 믿음이 있어서 된 건데 지금은 그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좀 오해하시는데 그때 뭐 자리 나눠 먹기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김종필 총재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배려는 그쪽을 했지만 네네네. 예를 들어서 막 김종필 요구하고 총재가 주고받는 게 이 아니었다는 자리는 거죠. 내 거니까 절대 누구 시키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이 염치 없는 요구를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네, 김종필 총리가. 네, 예. 근데 국민의당 측은 총선 끝나자마자 그런 소리를 막 해대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이 저런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벌써부터 저렇게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DJP 연합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이 자기 지역의 유권자들과 유권자를 섬기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토호들, 네. 엘리트들하고만 네. 이 소통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리 나눠 먹기는 그 사람들이 관심 가질 일이거든요. 네네. 사실 지역 주민들이 뭐 누가 어느 지역 출신이 무슨 부 장관하고 그게 직접적으로 그분들 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그 말씀 들으니까 민주당이 그 야권 연대를 명분으로 까딱 잘못 말을 하면 네. 방금 박산 위원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 거래로 국민들에 비칠 수 있는 그 위기 그 위험한 소지도 좀 있어 보여요. 예. 근데 발언을 진짜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야권 연대는 이제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제안을 야권 연대라고 얘기는 국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과도 이제 빼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저희가 탄핵까지 올 때 야권 연대를 공고화했기 때문에 탄핵까지 성사된 거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야권 연대는 굉장히 중요하죠. 법안 하나를 처리하려고 해도 그 소위 말하는 공조나 연대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늘 이제 가는데, 그것이 냉소적이냐 아니면은 유권자가 지지하는 방향의 야권 연대이냐라는 것이 저는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정치인들만의 그 논리로 이야기하는 순간 민심에 네. 혹독한 네, 그렇죠. 비판에 네. 직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어떻게 이제 바라느냐가 이제 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희가 그 이제 탄핵이 이제 인용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이제 당내 경선이 네.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그 이제 지난 대선 이제 2012년도 대선에서 가장 저희가 뼈아픈 것 중에 하나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사퇴를 한 거잖아요. 지지를 물론 지지 표명은 했지만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사퇴를 하면서 그게 이제 사실은 냉소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된 거죠. 그리고 12월 19일 날 또 그렇게 된 건데, 이후에 관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은 탄핵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 하나하고, 탄핵되지 않았죠. 아직.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 엄정해야 된다는 점 하나하고,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이제 탄핵되고 대선 후에 100일 또는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말 이 그 진지한 성찰과 고민과 검토를 당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즘에는 네, 더 많이 네.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탄핵 그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 그 쪽으로부터 뭐 좀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흘러나와 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광주 토론회 뭐 일정 이유도 있지만 이게 탄핵이 되기 전에는 일단 그런 후보 토론회 같은 거를 안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탄핵이 좀 걱정되긴 그렇죠. 하죠. 예. 좀 상황이 예. 급속히 네. 불안해졌는데, 네, 이 아무래도 역시 그 정말 파렴치한 네. 박근혜 네, 최순실 네, 일당이라 예. 그 망신을 당하고도 포기를 안 하고 네.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그렇죠. 지금 있는 수단을 정말 다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국면에서는 일단 뭐 우리 대선 후보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모든 화력을 탄핵 가결에다가 예. 지금 쏟아야 될 시점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안은 예.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도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그렇죠. 탄핵 되겠지. 네, 기다리는 설마 거죠. 예. 그 11월, 12월에 그 분위기를 보고도 이 네. 사법부나 또는 헌법재판소. 예, 그리고 이 저쪽 네. 바른정당이나 박근혜 세력, 예, 새누리당이나 이 예, 예. 설마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오랫동안 네. 권력을 잡아왔던 세력이고
수단 방법 그럼요. 안 가리고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 욕심을 채우던 사람들이라 예. 포기를 안 하네요. 예.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여튼 탄핵 가결의 모든 그 당력과 대선 후보들의 공력을 그리고 민심을 하나로 지금 다시 탄핵 가결 그 탄핵 인용이죠. 탄핵 인용 촉구 쪽에다가 다 모아야 할 시점인 것 예. 같아요. 대선 후보들이 지금 그 막 지역 막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일단은 지금 박한철 소장이 이제 임기 마치면서 3월 13일 이전에 그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것이 적어도 이제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로 이제 국민 대다수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새누리당 소속 뭐 정치인들이 탄핵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제 토요일 날 그 이제 소위 그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대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동원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보수 받는 보수 단체. 예, 그리고 뭐 유모차 오면 뭐 15만 원, 뭐 목욕하고 오면 5만 원, 그냥 오면 2만 원, 뭐 이런 건데 결국은 이것은 이 박근혜 정부와 함께 부역했던 집단이 이 민주주의를 역행시켜서라도 탄핵을 방해하는 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갖고서 파악이 되고 있고 8명 중에 뭐 그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나 아니면은 새누리당 성향의 재판관들이 그 이제 이 결정, 그러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결정을 좀 뒤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포착이 되기 때문에 당에서도 2월 11일 날 집중해서 좀 그 다시 한번 열기를 좀 모아가자라는 취지로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저도 2, 3주 전부터 그 서울 광장에 사람 동원하는 버스들이 막 100대 이상씩 그렇죠. 막 나타나고 많이 이런 거 보고 늘어났더라고요. 이상하다 했었는데 역시 그 배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사람들 모인 거 보면은 다 돈으로 보여요. 아까 새누리당 당사 앞을 지나는데 또 뭐 집회한 사람들이 있어서 가만 저 정도면 일당이 얼마지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하게 되고 그래요. 지금 뭐 좀 긴 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뭐 박사님 그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뭐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 정치 공학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술수를 부리고 이런 것을 이 국민들이 원치 않는 시대가 됐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의 후보들이 다들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쪽들은 지금 그렇죠. 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 이유가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 탓도 있지만 또 이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그동안의 그 박근혜 정권의 거짓과 그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치주의를 온갖 또 파괴하고 그랬죠. 비겁한 수법을 쓰고 이런 것에 이제 정말 질리셔가지고 일단 정치인이 이런저런 재주 부리는 거는 제껴놓고 일단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거를 더 중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뭔가 좀 장난을 치고 술수를 부리고 이런 것이 보이는 순간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민심의 폭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그 뭐 문재인 전 대표와 박지원 대표 얘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이 정치를 뭐 축구나 이런 스포츠로 봤을 때 개인기는 도저히 박지원 대표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12월 초부터 계속 좀 안 풀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개인기 부리는 거를 이제는 국민들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 전 대표 본인은 내가 잘 하고 있는데 평소 과거에 하던 대로 했는데 왜 그러지 하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제가 전에부터 강조를 해왔던 건데 일관성, 신뢰성, 진정성 이런 것이 최대의 덕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구태 정치인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돼가고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그 스토커 짓을 이제 그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 의원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예, 말씀 우리 있으세요? 김원걸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저희가 이제 김원걸 위원장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시절 어땠을까? 저희는 사실 젊은 시절은 못 봤죠. 제가 이제 88년도에 당에 입당했을 때 그때가 이제 대선 완전히 이제 망가지고 저희가 3등하고 88년도 총선 앞두고 재야 출신들이 이제 당에 입당하면서 총선을 해서 그나마 이제 야당으로서의 이 복원이 가능했던 게 88년도고 그때 그 대통령이 정말 기뻐했죠. 항색 돌풍은 사실은 상상 못했고 당신이 이제 정계 은퇴해서 박영숙 총재를 이제 그 대행으로 챙기고 이제 총선을 했던 그 시기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40년, 30년이 지나서 이제 한 번 이기고 97년, 2002년 두 번 이기고 그다음에 2007년, 12년 두 번 지고 이제 17년 대선이 목전에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 50대들에게는 김대중 대통령은 선생님이고 그 이제 지도자고 철학자였던 거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그 끊임없는 도전 정신, 그다음 정치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흐름이 이제 두 대통령을 가슴속에 둔 국민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이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웬만한 맷집에는 우리 국민들이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이제 국민의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런 역사적 흐름과 시대 정신을 빨리 캐치하지 못하면 저는 뭐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보고요. 뭐 바른정당,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고 어쨌든 요즘 시기에 특히 이 시기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는 국민들이 그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을지에 대해서 정치권이 깊이 천착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내놓을 때 정말 진지한 자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부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김원걸 위원장님 처음으로 제가 같이 대담 뭐 했는데 원래 팩트에 워낙 귀재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럼 나중에 예. 댓글단에 한번 모시죠. 그래도 좋고요. 네. 근데 예. 댓글단보다는 인터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댓글단 좋습니다. 네.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네. 자,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김원걸 위원장님, 김현천 의원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김대중 대통령님 젊은 시절 어땠을까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71년인가요? 그때 대통령 선거 때 장충당. 저기 지방 유세였는데 강원도 쪽 유세에서 현장에서 보셨대요. 너무 잘생겨서 찍었대요. 그 아들을 업고 간 거 아니에요? 예, 아마 저를 업고 업고 가셨을 겁니다. 갔으니까 예. 7살 제가 뭐 그때 이럴 때 3살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등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예, 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머님 등에서. 네. 네, 자 공갑장의 정치 신세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라. 예, 단합해라 하는 뜻인데 그분의 유지를 따른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작년 초에 네. 그 제가 그 입당하고 얼마 안 돼서 이 한겨레에 이제 난 칼럼에 대해서 해명 내지는 반박으로 이 박지원 대표께서 이 글을 올리셨는데 네. 그 내용에도 보면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그 모임이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의 성격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네. 과거에 있었던 갈등, 오해 이런 것들을 예. 털어버리는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되게 이제
그 3대 위기, 민주주의 위기, 그다음에 경제 위기, 서민 경제 위기, 남북 관계가 그 안 좋게 되물어낸 3대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의 7알이라도 내주고라도 통합해서 연대해서 단결하고 그다음에 이 말씀드린 3대 위기를 극복하는 그것을 중심에 놓고 가야 된다 말씀을 그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후에도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 당시 통진당이죠. 거기하고도 이제 통합 연대 이런 것 통합은 아니지만 연대해서 단일화해서 네, 했죠. 이제 갔던 건데 결국은 이 문제가 벌어지는 이유가 2015년도에 그 문재인 전 대표와 박지원 지금 국민의당 대표 간의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예, 선거. 당대표 이제 총선을 앞둔 당대표 경선에서 그 호남 민심을 사실 조금 이제 왜곡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이 소재가 악용되지 않았나 특검 문제하고 논수술 이제 두 가지인데 굉장히 이제 문 전 대표가 당시에 전당대회 할 때 다른 거는 다 이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데 특검 문제의 얘기가 정말 가슴이 이제 진짜 아프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돌아가신 분이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와 관련된 그 큰 과업에 소재를 두고 전당대회라는 공간에서 악용하는 점에 대해서 진짜 이거는 조금 감내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좀 하셨어요. 네. 네. 위원장님 뭐 더 말씀하실 건가요? 그 뭐 지금 국민의당의 주승용 의원, 네, 김동철 의원 네. 그분들도 예전에 열린우리당에 참여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다가 네.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네. 그렇게 자기 신념에 의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때 얘기했어야죠. 근데 이게 어쨌든 호남 지역에서는 사실 그 대북 송금 특검으로 인해서 그 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해서 등도 많이 돌리고 네. 배신감 제가 볼 때도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벌써 한 15년 흐른 일인데 사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을 거의 석권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배경으로 작용한 건가요? 어떤가요? 지난 총선 왜 그렇게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했죠. 지금 말씀드린 과거사에 대한 예. 이 감정을 자꾸 네. 부추긴 네, 그런 네. 부분도 있고 예. 또 뭐 이게 책임이 문재인 전 대표만이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탈당한 분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다 같이 네.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그 총선 전 1년 동안 당이 좀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이제 그 특히 정권 교체 열망이 강한 호남 유권자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고 네. 저렇게 해가지고 정권 교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을 한번 정신 차리게 하려면 회초리를 때려야 된다 하는 그게 강해서 국민의당을 회초리로 쓰신 거고 국민의당 후보들 중엔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지만 일단 도구로 이용하셨기 때문에 선거 끝난 다음에는 별로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네. 회초리는 예. 항상 휘둘르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는 금방 국민의당에 대한 관심은 식어버리고 네. 이제 민주당이 회초리를 맞았으니까 예.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 보자 네. 그렇게 되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호남 지역 지지율을 보면 지금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은 뭐 거의 상대도 안 되는 정도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예. 민주당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이제 돌리고 계시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직은 결론을 내리긴 좀 성급하고 예. 뭐 이거는 민주당이 호남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전국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네. 우리가 지금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네. 100% 우리가 다 잘해서 됐다기보다는 네. 이제 워낙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예. 몰락하다 보니까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 많은데 이 반사이익으로 지지율 올라간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이 국민들 뜻에 따라서 이제 정권 교체하고 개혁 작업할 수 있다 하는 네, 좀 믿음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죠. 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는 그 지난 총선 결과가 이제 국민의당도 야당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큰 차별을 놓고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둘 다 자기 식구다라는 네, 게 네.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의 공천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그 여론상으로는 현역 교체율이 높은 건 맞는데 현역 의원하고 정치 신인하고 부딪혔을 때 현역 의원이 훨씬 더 조직력이나 아니면은 그 뭐 인수 면에서 높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이 잘 버티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강주만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강기정 의원이나 박혜자 의원 이 두 분이 이제 다 나머지 분들은 다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갔는데 그나마 남아 있는 현역 의원을 한 분은 컷오프 시키고 한 분은 경선에 붙였단 말입니다. 그 지역에 유일하게 이제 여성 국회의원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남도 이제 우리 그 지금 이제 국민의당으로 간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이 있는데 통틀어서 호남에서 여성 의원이 딱 둘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공천에서 탈락해 버린 거죠. 그리고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다 국민의당으로 가고 한두 명 있는 분들이 그럼 굉장히 유기적인 상황인데 호남이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데 어려운 당을 지킨 분들을 공천에서 배제시키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당으로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 공천에 특히 호남 지역 공천이 조금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매우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시면서 네. 공천 작업이 이제 네. 시작됐는데 네. 호남만 그런 게 아니고 좀 네. 뭐 우왕좌왕하고 네. 주먹구구식으로 된 부분이 많았죠. 네. 근데 호남이 특히 예. 이 광주 전남이 네. 네. 이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 명 탈당해서 빈 자리를 네. 이 좀 인물 제대로 그분들 눈높이에 맞는 예. 인물들을 못 내고 음. 우왕좌왕하다가 막판에 이제 좀 정치 신인이라든가 좀 무게가 좀 떨어져 보이는 사람을 공천하니까 그쪽에서 아 이거 완전히 이 사람들 포기했구나 우리를 우습게 보는구나 뭐 그런 얘기가 또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공격하기 딱 좋게 만들어 줘 버린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예를 들어 뭐 소위 거물급 호남 예. 출신의 거물급 뭐 우리가 뭐 볼 때는 뭐 비판적인 것도 있지만 뭐 전북에는 정동영 그다음에 광주의 천정배, 박주선. 전남에는 박지원, 박주선, 박준영 네. 그다음에 뭐 그 장관 출신 뭐 김홍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김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현이고요. 추미애 특보를 맡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언론 특보 맡고 있는 김현입니다. 언제부터 언론? 자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네. 바쁘시겠네요. 자, 그 본격적으로 그냥 바로 그 이야기를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국민의당에서 대북 송금 특검 여러분들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이 사안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사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님하고 노무현 대통령님 두 분을 자꾸 이렇게 분열시키는 어떤 자꾸 메인 이슈로 수시 때때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셋째 아드님이시죠. 그래서 김홍걸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도 조금 서운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렇게 뭐 물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좀 어떻게 아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사건 자체가 네, 이제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 측에서 네, 이제 합작을 이것을 했죠. 마치 큰 비리나 있었던 것처럼 예, 이 우리 돈을 북한에 네. 이 남북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예. 모략을 한 예, 거죠. 몰아갔죠. 그래서
이 사건이 커진 것인데 네. 사실은 현대가 그 돈을 북한에 준 것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대북 사업을 이 크게 네, 벌릴 수 예, 있는 예, 그 장래를 위해서 투자한 것이거든요. 예. 네. 사실 그래서 금강산이나 이 개성공단이란 것이 단순히 사업적인 부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익이 네. 거기에 수많은 북한의 그 군이 주둔해 있었던 곳인데 네, 휴전선 그렇죠. 바로 네, 건너에 네, 네. 그 사람들을 뒤로 물린 거 아닙니까 기지를. 후방으로 예, 이렇게 그렇죠. 갔죠. 네. 근데 그것은 사실 전쟁을 해도 그 정도 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네. 아무 희생 없이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주고라도 했어야 할 일인데 네, 그런 네. 성과를 네, 얻는다는 것은 그것을 시비한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고 근데 그 일이 이제 크게 벌려져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본인이 그렇게 평생 네. 공들여서 예. 이룩한 남북 한반도 평화. 예. 평화, 예. 그 남북 평화 교류 네. 그 부분이 이제 손상을 입게 되고 남북 교류가 이 경색되는 네. 그것을 염려하신 거죠. 네, 네, 또 네. 그것을 위해서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 네, 네. 그리고 뭐 현대 정몽원 회장 같은 네. 분들 예. 그분들이 정말 죄도 없이 네. 피해를 보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알기로는 2002년 6월부터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그걸 의혹을 막 제기를 하고 언론들이 이제 대서특필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연말 정도 가면 검찰에서 수사를 할 기미를 막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진짜 어느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러면 그 미친 개처럼 날뛰는 검찰한테 맡겨두느니 제한된 범위 내로 수사 범위를 제한을 해가지고 특검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저도 들었고요. 예. 어, 이런 게 동교동 쪽으로 잘 전달이 됐었나요? 어떤가요? 거기에 약간 예. 좀 뭐가 꼬인 게 있는 게 네. 일단은 이제 그 통추행위냐 아니냐 이제 얘기가 네네. 좀 있었고 그래서 솔직한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분이 가기로 했는데 네. 일단 그게 좀 약간 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일요일 날인데 제가 이제 춘추관에 행정관으로 있을 때인데 그 대통령께서 이제 비공개 일정을 한번 네.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외부에 네. 효자동에 이제 당시 네. 이제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거주하셨던 그 네. 지역 주민들하고 네, 네. 뭐 그냥 그 가볍게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특검에 대한 질문이 일부 이제 주민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리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를 이제 짧게 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일정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비공개 일정을 했다는 걸 언론사가 알고 저희 그 전속에게 영상을 좀 제공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현장에 가 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이 이제 주고 진행되는지 모르는데 그날 모 방송국에서 그 이제 대통령이 만났던 주민들하고 만났던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네.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동교동 측하고 얘기가 됐는데 최종 대통령이 그것을 발표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비공식 공감대가 모임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생략되면서 그러니까 좀 섭섭하게 됐던 그러니까 그게 뭐 충분히 네. 청와대와 동교동 간에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비공식적인 어떤 모임에서 이 발언이 나오면서 조금 뭔가 꼬인 그런 네, 꼬였죠.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와 그 동교동 김대중 대통령님 측하고는 그 진행되는 것이 충분하게 그 공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했을 경우에 미치는 파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한적인 특검으로 해서 이 그 이제 대북 송금에 대한 그러니까 그 남북 관계를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이제 그 다루는 게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말씀드렸던 건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좀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나서 됐어야 되는데 그 이제 사석에서 나온 얘기가 여과 없이 나가면서 좀 오해가 좀 생기지 않았나 보여지죠. 당시 뭐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사석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에요. 네. 혹시 이런 내용을 동교동 쪽에서도 좀 파악을 그럼 그때 잘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뭐 굉장히 조금 많은 이렇게 혼선이 있기는 했죠. 네. 근데 이제 이 큰 그림에서 보자면 네. 결국 그 내각에서 네. 국무회의에서도 사실 제가 알기로 한 분 빼고는 네, 맞습니다. 다 반대하셨던 걸로 네. 알고 허성관 있고 장관 빼고 네. 나머지는 전부 반대했다고. 네. 그 결국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건들을 네. 정치적인 부분들을 판단해서 결국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데 아무래도 네. 임기 초반부터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야당과 다수인 야당과 각을 세우기가 좀 힘드셨을 거고 예, 예. 또 그 당시에 사실 좀 이해가 안 간 부분은 네. 그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 예, 그때 하나갑 대표를 비롯해서 네. 지금 오히려 지금 저쪽으로 국민의당으로 가셔서 이쪽을 비난하는 민주당을 비난하는 분들이 그 당시엔 사실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여야 합의로 특검을 예. 채택한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결사 반대다 나는 이거 못 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지금 국민의당으로 가셨던 분이면 뭐 박지원 대표 그분이야 의원이 예, 아니었죠. 그분은 정치인이 의원이 아니었죠 그 아니었고, 예. 당시에는. 네. 뭐 천정배 그분들은 의원, 뭐 예. 제가 아는 바로는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분들은 예. 이 좀 이전 정권 일이니까 네. 새 정권이 부담 갖지 예, 말고 예, 좀 예, 털고 가자는 네. 입장이 오히려 네. 좀 더 있었던 것 예. 같고 예. 지금 뭐 그 문제 말고라도 사실 그분들이 이 열린우리당 예. 창당 그러니까 예. 민주당에서 분당을 네.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들인데 그렇죠. 오히려 노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셨거든요. 그 문제에 있어서도. 말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지금 와서 뭐 그런 것까지도 예. 엉뚱한 쪽에다가 책임 전가를 하는 노무현 거는 대통령한테 좀, 다 책임을 덮어 예. 씌워놨죠 지금. 예. 예. 아니 이제는 문재인 예. 이제 당시 민정수석한테 예.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때 뭐 여권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지만 네.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일에는 전혀 네. 관여를 안 하셨던 그렇죠.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또 책임이 있다 하는 걸 보면 예, 예. 좀 정치 공세가 지나친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사실 대북 송금 특검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어찌됐든 뭐 오해의 여지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여야 합의를 해서 법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여야 합의가 되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지금 사실 그 지금 박사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국민의당으로 가셔가지고 대북 송금 특검을 가지고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분들 중에는 당시 여야 합의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좀 그러니까 자가당착적인. 그분들이 딴 사람은 몰라도 예. 그분들이 욕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네. 몸을 던져서 막았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네, 그건 예. 말이 되는데 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이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 장례식 그 이후에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두 분 사이에 그 말씀으로 두 분 사이에 뭐 이런저런 오해라든지 혹시 뭐 외부에서 부추겼던 갈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하니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또 그걸 또 막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네. 이걸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네, 없다고 네, 보는데 네, 과거 일이고 네. 그러니까 이 그때 당사자였던 분들이 네. 다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잘못 판단했다. 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노 대통령님이나 네. 예, 문재인 전 대표 예. 뭐 또 다른 그분들하고 같이 했던 분들이 다 그건 인정하신 건데 예. 뭐 잘못을 인정했는데 그걸 계속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과거에 연연하는 네.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네.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 제가 전에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정세균 대표, 네. 그 박지원 의원, 네. 또 그 이해찬. 당시 문재인 당시 이제 그때 직책이 뭐였죠? 그때 평인으로 계실 예, 때죠. 그렇죠. 네, 예, 자연인으로 그때, 계실 때고 이해찬, 이해찬 뭐 이런 전 분들 총리, 예, 한명숙 총리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해서 모임을 가져가지고 네. 과거 일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의 나쁜 감정은 다 뛰어넘어서 이 다들 힘을 합치고 또 다른 세력까지 데려와서 야권의 대동단결을 이루어서 이 수구 기득권 세력의 네.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하는 유지를 남기고 가셨거든요. 그거는 이미 그 과거사를 계속 다시 들추지